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공천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의와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20, 30대 의원은 9명인데요. 참신한 청년 인재를 찾고 청년층의 표심을 갈구하면서도 충분한 정치적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들여다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경산 113km 지점부터 114km 지점까지 갓길에서 교량 받침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2km 구간 정체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 동신교 지나면서 지정체되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 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에도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6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달린 정당 현수막 이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조례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달아야 하고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4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현수막에는 혐오나 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간 거리 곳곳에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았거든요. 시민들은 조례를 반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나 사거리 등에 설치됐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죠.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대구시는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구군에서 틈이 날 때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와 구군이 주 1회 합동으로 집중 정비도 실시합니다. 네, 현수막 설치를 자유롭게 인정해주는 현행법과 이번 조례가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5개 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 허가 절차나 설치 장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광주, 울산에서 먼저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현수막 철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면서 인천과 울산은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인천의 경우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현수막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행안부에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람들이 정치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겠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구시청 상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북구의 경북도청 후적지가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곳에 도심 융합특구가 조성되는 건데요.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산업 혁신 거점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 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구 사업이 첫 발을 뗐고요. 대구시는 내년 중 국토교통부에 특구 지정 심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도 발주합니다. 토지 건축물 등 보상까지 이뤄지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다리던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더 짚어볼까요? 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R&D존,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상업시설존, 공공기관 이전존, 테마형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구시는 도심 융합특구 연계 사업으로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65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후적지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토지 소유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군요. 다음 소식은요. 네, 헬로윈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올해는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헬로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인데요. 대구의 대형 백화점 3곳 모두 올해 헬로윈 테마 행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마트도 헬로윈 용품만 소규모로 판매할 뿐 별도 마케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역 유치원, 학원가 등에서도 헬로윈 행사를 대부분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뭐 동성로 골목이라든가 인파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대비책이 있겠죠. 정부가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곳을 꼽았는데 대구 동성로가 포함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동성로 로데오 거리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자체 제작한 인파 안전관리 차량도 투입하는데요. 경찰관이 단상에 설치된 차 위에 올라가 스피커를 이용해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의 특수 차량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일방통행 등의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들이콜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운전원 박건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장애인을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부분을 보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들이콜은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들이 이용하시기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대구역 주변 도로 노면에 나들이콜 주정차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시민분들이 주정차를 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승하차 시 서로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정차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맘때 되면 단풍 구경을 가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에 제약이 있으시다 보니 가을 단풍을 보시고 잠시나마 삶의 행복을 느꼈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에 신경 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적을 울리시거나 급정거 시 고객님께서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들이콜 차량의 주변을 지나가실 때 방향지시 등을 반드시 켜주시는 시민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 함께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총선 시기가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뭐 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청년 인재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참 늘 참신한 인물을 원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지금 2030 청년층이 네. 뭐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다 이런 말이 있어서 네. 청년 정책, 뭐 청년 정치인을 더 띄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청년의 어떤 정치 참여는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비중을 저는 반드시 뭐 얼마를 할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왕 공천의 일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또 정치인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면 이게 뭐 다선 의원들이나 이렇게 눈치 봐서 뭐 소신을 말 못하거나 아니면 막 이미지만 소모되고 그런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나서서 소신도 펼치고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심 잡기에만 좀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조금 과장해서 열에 한 7, 8명은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기대 수준도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정치는 기본이 싸우는 것이라고들 하시는데 왜 싸워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기존에 싸우는 정치와 싸우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싸움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화합과 통합은 원칙으로 두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싸울만 할 경우에 마땅히 싸우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 싸우는 방식이 이제 좀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런 면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좀 남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좀 싸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정치 시스템 내 구조를 보면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좀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 일단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이 정치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네. 그런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큰 장벽으로 부담이죠. 네. 작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다가오는 총선 국회의원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또 기탁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15%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되면 전액을 또 보전받고 10% 이상 득표를 하면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기탁금 자체가 무분별한 그런 선거에 나온다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네. 부분도 있지만 15% 자체가 되게 높은 수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자체가 없는 청년들은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청년 정치에도 뭐 빈익분 부익부 작동한다고도 하고 부모가 대신 돈을 내주는 엄카 정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청년 후보들의 공천 기탁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평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뭐 오히려 뭐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 후보들은 기성 정치인과 비교하면 조직력도 약하고 당내 기반도 거의 없다 보니 네.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비용을 줄이는 이 지원이 공정한 기회 보장에 오히려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탁금을 반으로 줄이는 걸 이미 시도를 한 정당이 있네요. 좋다고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기탁금의 원래 원칙 자체가 네. 무분별한 그런 선거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진 분들만 나오라 이런 뜻이죠. 그쵸. 돈을 그만큼 내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칙은 지켜지되 청년 정치인들이 입성을 하기 위한 그런 불공정한 어쩜 장벽이 될 수 있기 진입 때문에 장벽은 좀 낮춰주는 것이 네, 맞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청년들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하면 또다시 출마를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청년 정치가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원외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되는데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정치자금법상 네. 공직 후보자 청년 추천 보조제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매우 적고요. 또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 경비 중에 청년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당내 또 청년 정치인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네. 이런 의견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청년 정치의 어떤 효능감이 느껴져야 이게 법이든 제도든 개선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가 꼭 필요하다.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청년 정치가 이제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외 정치인 같은 거는 정당 안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갖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정당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네. 적절한 비유일 수 아닐 수도 있지만 네.
회사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네. 또 경력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사내에 있던 원래 사원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승진시키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네.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신규 당원들을 잘 육성해서 정치인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물론 각 정당마다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청년 정치인에 대한 갈증과 또 필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자꾸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년 시스템,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언론 기사를 찾아보다 네. 보니까 거대 양당이 가끔 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청년 당원 또는 신참 정치인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교육을 한다고 네. 해요. 근데 보통 전 현직 국회의원 또 장관 같은 어떤 성공한 선배 정치인들이 강연자로 등장을 하는데 청년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가고 스펙도 좋고 막 이런 분들 오시니까 근데 가보면 소속 정당이나 정부 정책만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 무용담만 늘어놓는 이런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론하거나 네. 입법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한 실무 스킬을 쌓기는 어렵다는 게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네. 어떤 정치 아젠다라던가 그런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데 단순히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뭐 이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줄 세우시는 그런 방식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발굴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네. 거대 양당에서 지난 청년 정치인이라고 저희가 선발을 했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의 그런 사례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 네. 시작은 참 좋았는데 과정과 결과가 과연 그 시작만큼 기대 수준에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 청년 정치인을 유입을 했을 때 네. 영입을 했을 때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나 신규 정치인을 유입하고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이슈고 기존의 청년 정당에 소속돼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무엇보다 네. 청년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매아무음하라고 해서 청년을 묻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애들이 뭘 알아 이런 프레임 자체는 좀 바뀌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대 미국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되고 있는 시대고 또 프랑스에서는 40대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거든요. 또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 30대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정책 입안과 결정 그리고 실행 과정에 큰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공천, 이제 비율이나 공천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할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치권에서는 그간 이제 청년 비중, 네. 여성 비중 이렇게 같이 묶어서 몇 프로다 이렇게 네.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20대에서 40대 후보 공천율을 보면 보수 정당이었던 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약 22%였고 민주당은 14%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40대까지 청년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네. 뭐 20, 30대로 좁혀보면 한 9명 정도 청년 공천 비중은 5%도 안 되긴 합니다. 뭐 20, 30대가 이게 청년 정치에 나서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뭐 많은 사람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청년 정치 자체를 40대까지 전 넓혀서 보는 거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근데 요즘 뭐 30% 주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0대까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세나 이런 네. 걸 봤을 때 한 30%가 돼야 그 청년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정책을 좀 만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공천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청년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청년이더라도 정치 철학과 시대 정신 그리고 지역과 국민을 위한 뚜렷한 정치 이념 네. 그리고 그것을 펼치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고민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린 나이에도 남다른 경험과 깊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직급과 연령의 그런 비중이 아니라 의견의 가치를 재단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인을 신뢰하고 지지를 하는가 이 부분도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네, 청년들에 대한 지지는 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육성이 되고 발굴되면서 어떻게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 같은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겪고 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더라도 뭐 지금 당장 왜 저출산이 문제고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뭐가 있고 네. 또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장벽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사실 그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정치에 좀 참여를 하고 또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뭐 터질 때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무기력한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 또 다선 의원들 생각을 하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유명하다곤 하지만 네. 이게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인지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내면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밖으로 표현하고 좀 투쟁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MZ 티키타카 이민정 변호사,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대구 동구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박랑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구제 서비스입니다. 행정, 교육, 세무, 환경,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경북 지역을 잘 몰라요, 아예. 그래서 푸드뱅크라는 게 지역 기업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남는 거를 이제 배분을 해주는 사업인데 신분증 가지고 한번 주무관님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품목 정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셔야 되고.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오셔갖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갖고 5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오게 됐어요. 주민센터에서랑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공항의 그 소음 때문에 신청하는 돈 같은 것도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자녀랑 어려우신 분들 보면 주민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시장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100년 가게 지정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러 왔고 이게 예전 서류가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희 좀 지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거기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처에서 이렇게 또 마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상담해 주시니까 이렇게 좀 핵심도 알고 좀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좋았고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현장에 나온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셨던가요? 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불로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는데요. 평소 생업에 종사하느라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상인들이 많이 방문한 만큼 소상공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부터 이웃 간의 사소한 마찰에 대한 고민까지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담당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 동구청 옴부즈만에 있는 장충석입니다. 동구청 옴부즈만 제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고충이라든지 불편을 저희들이 상담해주고 그 문제를 갖다 현장 조사해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여성분인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하러 왔는데 저희들은 상담하고 해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상당되는 걸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 동구청에서는 또 이제 지역사회 보장체라든지 민항망이라든지 독지가를 연결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걸 찾아서 연락해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정세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나 활성화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과 같은 대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오셔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동구청은 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구를 잘 알고 공직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김태범 서기관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 방지, 고충 민원,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를 찾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정부 행정의 개선 사항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민들이 주로 사시는 그 지역에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2 내지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제 방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방문 주기 또는 그러니까 민원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는 곳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해주신 신청인들이 원하는 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해결을 해드렸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를 배정해서 최대한 신청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가 활성화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라든가 또는 100년 가게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하셨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상담을 적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약 104회 정도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 8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 연간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지자체들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 또는 특정 분야에 따라 맞춤 상담반을 구성해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 있네요. 동해안과 북부 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